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1930년대 대공황은 그토록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당시 미국 경제는 거의 4년 동안 바닥을 헤맸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8년 위기가 불과 18개월 만에 반등하기 시작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부의 대응 속도와 규모,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이었습니다. 1929년 당시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공급을 오히려 축소했고 정부는 균형 재정을 고집하며 방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33년까지 미국 GDP는 거의 30% 감소했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은행 4분의 1이 문을 닫았고 산업 생산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은 최고점 대비 89%나 폭락했죠.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경제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단지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가정이 파괴되었고 한 세대 전체가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929년 붕괴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산업 생산은 거의 50% 증가했고 자동차 보급률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라디오, 냉장고, 세탁기기 같은 새로운 소비재들이 중산층 가정으로 밀려 들어왔죠. 주식시장은 1920년부터 1929년까지 거의 5배나 상승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심가적 취약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1929년 대공황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결국 어떻게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경제 위기에 관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통제되지 않는 탐욕과 불평등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재건해 나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29년 10월 29일 화요일, 역사는 이날을 검은 화요일로 기억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매도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브로커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래소 바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단 하루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2% 폭락했습니다. 약 140억 달러가 증발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붕괴의 조짐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9월 초부터 주가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고 10월 24일 목요일에는 첫 번째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검은 목요일로 불리며 1290만 주가 거래되었는데 이는 당시 기록적인 거래량이었죠.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은행가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우량주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며 신뢰를 회복하려 했죠. 주말 동안 잠시 숨을 돌린 시장은 월요일에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640만 주가 거래되었고 이는 당시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주식 시세 표시기는 거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몇 시간씩 지연되었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식이 얼마에 팔리는지조차 모른 채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시장은 계속 하락했고 결국 9월 최고점 대비 거의 절반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월가의 붕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욕의 고급 호텔에서는 파산한 투자자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살 이야기들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당시의 절망감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월가 주변 술집들은 파산한 브로커들로 가득 찼고 불과 며칠 전까지 백만장자였던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과를 팔거나 구두를 닦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씨앗은 훨씬 이전부터 심어져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의 번영은 매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첫째, 소득 불평등이 극심했습니다. 1929년 미국 상위 1%가 국가 전체 소득의 거의 24%를 차지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였습니다. 상위 0.1%는 하위 42%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죠. 이러한 불평등은 소비 수요의 구조적 약화를 의미했습니다. 둘째, 주식 시장은 극심한 투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증거금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 가치의 10%만 내고 나머지 90%
10%를 빌려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가가 오를 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락할 때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29년 중반에는 증거금 대출 규모가 85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당시 유통되는 통화량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셋째, 은행 시스템이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는 약 3만 개의 은행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지역 은행이었고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무분별하게 대출했고 예금자 보호 장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서기도 했죠. 시장이 무너지자 이러한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생산 과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920년대 산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공장들은 점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산성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구매력이 생산량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9년 여름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공장들은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부문은 이미 1920년대 내내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 식량을 공급하며 호황을 누렸던 미국 농민들은 전쟁이 끝나자 급격한 가격 하락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전쟁 중 땅을 확장하며 빚을 졌는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었죠. 1920년대 내내 매년 수백 개의 농촌은행이 파산했고 수만 명의 농민이 땅을 잃었습니다. 국제 무역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높은 관세로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쟁 배상금과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는 결국 세계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는 이 모든 취약성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자 소비자 신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는 기업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하고 노동자를 해고했죠. 해고된 노동자들은 소비를 더욱 줄였고 이는 다시 기업 수익을 악화시켰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행들도 연쇄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 11월 테네시주 내슈빌에 콜드웰 앤 컴퍼니라는 대형 은행이 파산하면서 남부 전역에 은행 공황이 퍼졌습니다. 예금자들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섰고 이러한 뱅크런은 건전했던 은행까지 파산시켰습니다. 1930년에만 135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 1931년에는 2293개가 더 파산했습니다. 1931년 여름 위기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이 파산하면서 유럽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고 영국은 근본 이자를 포기했습니다. 국제 무역은 급감했고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였습니다. 1930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이는 세계 무역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1933년 초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25%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임금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1929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도매 물가는 32% 하락했습니다. 주택 건설은 80% 이상 감소했죠. 대공황의 인간적 비용은 통계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 후버빌이라 불리는 판잣집촌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비꼬는 이름이었죠. 실직자들은 가족과 함께 자동차에서 살거나 판지와 양철판으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지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는 수백 명이 동굴이나 임시 오두막에서 생활했고 시카고에는 수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후버빌이 생겼습니다. 구호 식당 앞에는 매일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한때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무료 빵과 수프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식당 뒤편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었죠.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이 증가했고 특히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 배달, 구두 닦기, 심부름 등 어떤 일이든 했죠.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친척이나 고아원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먹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32년 한 해에만 2만 3천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는 당시까지의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파산한 사업가, 일자리를 잃은 가장, 미래를 잃은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신문에는 거의 매일 이러한 비극적 소식이 실렸죠. 농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1930년대 초반 대평원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과도한 경작으로 표토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뭄이 닥치자 흙먼지 폭풍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스트볼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1930년대 내내 지속되었고 특히 1934년과 1936년에 극심했습니다. 거대한 흑색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1934년 5월의 한 폭풍은 미국 중부에서 시작해 동부 해안까지 이동했고 먼지는 심지어 대서양상이 선박에 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자스, 콜로라도 등의 지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가축들은 먼지를 마셔 질식사했습니다. 수십만 농가가 땅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로 향했는데 그곳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키라 불린 이들 이주민들은 낡은 트럭에 가재 도구를 싣고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는 이러한 이주민들의 고난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이들을 기다린 것은 더 큰 실망이었습니다.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고 있다 해도 임금은 극히 낮았습니다. 대농장 주인들은 노동력이 넘쳐나는 것을 이용해 임금을 더욱 낮췄습니다. 이주민들은 길가나 임시 캠프에서 지내며 막노동을 찾아 떠돌아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대응은 부적절했습니다. 후보는 유능한 기술 관료이자 인도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벨기에 구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상무장관으로서도 뛰어난 성과를 냈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공황에 대처하는 그의 접근은 시대착오적이었습니다. 후보는 강인한 개인주의와 자발적 협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직접 개인을 구제하는 것은 미국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주정부와 지역사회, 자선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는 기업인들에게 임금을 유지하고 투자를 계속하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했지만 강제력이 없었기에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후보는 균형 재정을 고집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자 그는 오히려 세금을 인상했고 정부 지출도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잘못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본 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리지 않았고 때로는 오히려 긴축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켰습니다. 1932년이 되자 대중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각지에서 시위와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농민들은 압류에 저항했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농민들이 은행 직원들이 농장을 압류하러 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았고 일부는 무장하고 저항했습니다. 1932년 여름 보너스 군대라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약 2만 명이 워싱턴 DC로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1924년 의회가 약속한 전쟁 보너스를 1945년이 아닌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은 워싱턴의 여러 곳에 캠프를 치고 평화적으로 시위했습니다. 하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이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선동당한 폭도로 간주했습니다. 7월 28일 그는 군대를 동원해 참전 용사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더글러스 맥안구더 장군이 지휘하는 연방군은 총검과
최루탄을 사용해 캠프를 공격했고 참전 용사들의 임시 거처를 불태웠습니다. 2명의 참전 용사가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어린이 1명도 최루가스로 사망했죠. 이 사건의 영상과 사진은 전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전쟁 영웅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후보의 정치적 입지는 치명타를 입었고 그해 선거에서의 패배는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실제로 1932년 12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472표 대 59표로 승리했고 일반 투표에서도 57.4%를 얻었습니다. 루즈벨트의 당선은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캠페인 기간 동안 미국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협상, 즉 뉴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명확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변화를 상징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후보의 무능과 무관심에 지쳐 있었고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했습니다. 1933년 3월 4일 루즈벨트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아침 미국 경제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32개 주에서 은행이 문을 닫아 나머지 주에서도 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취임 다음 날 그는 모든 은행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은행 휴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긴급 소집했죠. 3월 9일 의회는 단 8시간 만에 긴급 은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건전한 은행만 재개장할 수 있도록 했고 연방준비제도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저녁 루즈벨트는 첫 번째 노변 정담을 통해 라디오로 국민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그는 평이한 언어로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은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연설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은행들이 재개장했을 때 사람들은 돈을 찾는 대신 오히려 예금했습니다. 이것은 루즈벨트 취임 첫 100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15개의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고 루즈벨트는 이를 모두 서명했습니다. 뉴딜 정책의 핵심 프로그램들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구제, 회복, 개혁이라는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책들이었습니다. 민간 자원 보존단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실업자들을 고용해 국립공원과 산림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심고 산불 방지 시설을 만들고 도로와 산책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42년까지 운영되며 약 300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들은 가족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긴급구호청은 주정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실업자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직접적인 구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농업조정법은 농산물 가격을 올리기 위해 농민들에게 생산을 줄이는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테네시 계곡개발공사는 미국 남동부의 빈곤 지역에 댐을 건설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35년에는 두 번째 뉴딜이라 불리는 더욱 진보적인 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공공사업진흥국은 1943년까지 운영되며 약 1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다리, 학교, 병원, 공항 등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배우들도 고용했습니다. 연방극장 프로젝트, 연방작가 프로젝트 등은 수천 명의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보장법은 미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법은 노령연금, 실업보험, 장애인 지원, 빈곤가정 지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 입법 중 하나였고 오늘날까지도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했고 노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금융개혁도 단행되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해 예금자를 보호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식시장을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뉴딜 정책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경제는 꾸준히 회복되었습니다. GDP는 연평균 약 9% 성장했고 실업률은 25%에서
14%로 하락했습니다. 산업 생산도 크게 증가했죠. 하지만 1937년 루즈벨트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를 긴축하자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를 1937-38년 불황이라 부릅니다. 뉴딜 정책은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루즈벨트를 사회주의자, 심지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미국의 자유기업 시스템을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초기 뉴딜 프로그램 중 일부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1935년과 1936년에 대법원은 전국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 등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루즈벨트는 1937년 대법원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70세 이상의 판사마다 새로운 판사를 추가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대법원을 확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른바 법원 패킹 계획은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대법원은 뉴딜 정책에 더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좌파에서는 뉴딜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휴이롱 상원의원은 모든 부자 나누기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부의 재분배를 주장했습니다. 찰스 코플린 신부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수백만 청취자에게 더 급진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공산당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모든 미국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많은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남부의 민주당 의원들이 인종차별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법은 농업 노동자와 가사 노동자를 제외했는데 이는 많은 흑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간자원보존단 캠프는 종종 인종별로 분리되었고 흑인 캠프는 더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여성들도 제한적인 혜택만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뉴딜 일자리 프로그램은 남성 가장을 우선해 여성은 2차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기혼 여성은 남편이 일하면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너 루즈벨트를 비롯한 일부 뉴딜 관료들은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려 노력했습니다. 노동운동은 1930년대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으며 노조 조직률이 급증했습니다. 1935년 산업별 노동조합회의가 결성되어 대량 생산 산업의 비숙련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과 1937년 자동차 산업에서는 농성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안에서 농성하며 경영진과 협상했습니다. 1937년 2월 제너럴 모터스는 마침내 전미자동차 노조를 인정했고 이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순순히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카고의 리퍼블릭 스틸 공장에서는 1937년 5월 30일 추모의 날에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화적으로 행진하다 경찰의 발포를 받았습니다.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한 이 사건은 추모의 날 학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도 대공황 시대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경제적 절망 속에서 일부는 범죄의 길로 들어섰고 갱스터들이 민중 영웅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존 딜린저는 은행을 터는 동안 고객들의 돈은 건드리지 않고 은행의 돈만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로빈 후드처럼 묘사되었습니다.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베로는 남서부를 휩쓸며 은행을 털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응해 연방수사국을 강화했습니다. 제2 에드거 후버 국장 휘하의 FBI는 이른바 공공의 적들을 추적했습니다. 1934년 한 해 동안 존 딜린저, 프리티 보이 플로이드, 베이비 페이스 넬슨 등 주요 갱스터들이 사살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FBI의 명성을 높였고 후보의 권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경제는 여전히 대공황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39년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17%를 넘었고 수백만 명이 구호에 의존했습니다. 뉴딜 정책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이것이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곧 연합국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940년 루즈벨트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랜드리스법이 통과되어
미국은 영국과 소련에 대규모 군수 물자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수 공장들이 가동되었고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는 전시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은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조선소에서는 전함과 수송선을 건조했습니다. 생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은 30만 대의 항공기, 10만 대 이상의 탱크, 수천 척의 군함을 생산했습니다. 실업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1943년까지 실업률은 1.2%까지 떨어졌고 오히려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상승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대거 공장으로 들어왔는데 남성들이 전장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로지 더 리베터라는 상징적 이미지가 탄생했고 여성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중공업에서 일하며 전쟁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전쟁은 기술 혁신도 가져왔습니다. 레이더, 제트 엔진, 페니실린 대량 생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후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부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1945년에는 GDP의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극단적 실험이었고 그 효과는 명백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는 대공황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대공황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미국인들은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는 전후 수십 년간 경제 정책의 기조가 되었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연방 정부의 역할이 극적으로 확대되었고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었고 금융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수십 년간 지속되며 전후 번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뉴딜 제도들은 유지되었고 많은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의 교훈이 영원히 기억된 것은 아닙니다. 규제 완화와 금융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보호장치들이 약화되었습니다.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되었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소득 불평등도 다시 증가해 2010년대에는 1920년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공황은 또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도로시아 랭의 사진들, 우디 거스리의 노래들은 그 시대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 시기를 살았던 세대는 평생 그 경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검소했고 저축을 중시했으며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그들의 자녀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공황은 결국 극복되었지만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뉴딜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비극적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와 뉴딜이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빴을 것입니다. 사회가 완전히 붕괴하거나 극단주의가 지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경제 위기가 파시즘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의 회복력도 중요했습니다. 구호 식당 앞에 줄을 서면서도 존엄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들, 임시 일자리라도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던 사람들, 판잣집에서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했던 부모들, 이들의 인내와 용기가 없었다면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거시적 흐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수한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후위기, 기술 변화, 불평등 심화 등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공황의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줍니다. 시장은 스스로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불평등이 극단에 이르면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것, 위기 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루즈벨트가 취임 연설에서 한 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는 문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경제 위기는 종종 심리적 요인에 의해 악화됩니다. 공황과 불신이 퍼지면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멈추고 이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반대로 신뢰와 희망이 회복되면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심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리더십과 소통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공황의 역사는 또한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930년대에 많은 미국인들은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이웃들이 식량을 나눴고 공동체가 실직자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 개입이 필요했지만 사회적 자본이 없었다면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비슷한 수준의 연대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공동체가 약화된 현대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공황의 원인들, 극심한 불평등, 금융투기, 규제 부재, 국제협력 실패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친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종종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들, 사회보장, 실업보험, 금융규제, 노동권 보호 등은 그 후 수십 년간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개선이 필요했지만 극단적 불안정을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제도들 중 일부는 약화되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21세기의 경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결국 대공황의 이야기는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인간 사회가 얼마나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929년 검은 화요일로부터 시작된 10년간의 고난은 미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 모두가 되새겨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역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영원한 질문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